안녕하세요. 10월 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3일인데 10월 4일자로 못을 좀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인데 미국 시장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들어간 것 같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렇죠. 빠질 때는 많이 빠지고 올라올 때는 많이 올라오지 않는 전형적인 조정 기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다음 행보는 3분기 실적 전망 장세로 갈 것이다. 실적 발표가 이제 있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지금 둘이 파이팅의 전 단계까지 왔는데 그냥 잽으로 치고받다가 이제 진짜 링에서 치고받는 격투기 육각형 격투기에 올라올 상황인데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바이든이나 해리슨에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은 거죠. 첫째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을 전개해주겠다. 두 번째는 해리스가 되더라도 자기가 이번 기회에 중동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자기 힘을 보여주고 나름대로 싹 뭔가 개비를 하고 올라오겠다. 그래서 해리스가 되더라도 자기에게는 남는 장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무기가 바이든에게 없다는 게 가장 큰 악재인데, 그러냐면 바이든이 곧 물러갈 상황이니까 굳이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해리스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자국에서의 인기만회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가 강력하게 이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에 글로벌 여러 시장과 글로벌 여러 나라들이 목줄이 걸려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 지금 이란이 참죠. 아마 미국에서 참으라고 계속 압박을 것 같아요. 이걸 잘 참아내면 다음 정부 때 너희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란이 자존심은 상하지만 굉장히 잘 참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장 걱정인 것은 한국에서 돈이 빠져서 중국으로 자금 이탈을 하는 이 과정. 어제만 봐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화장품은 물론 이제 환율 강세로 좀 빠지긴 했지만 수출 관련주들이 좀 얻어맞기는 수출이 좋았는데도 이제 원화가 강세로 돌았으면 수출 관련주들이 좀 두들겨 맞았는데 대신 중국 관련 인덱스 지수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돈이 빠져서 중국으로 하는 케이스가 제일 X 같은 케이스다. 워스트 케이스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다양한 생각들이 교차한 휴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테슬라도 또 박살이 났죠. 뒤에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집중적으로 중국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세울 것이냐, 중국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세울 것이냐, 중국을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아주 큰 꼭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이 있어야 제가 열심히 뛸 수 있죠.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목표가 만 명인데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는 플러스 0.09, 나스닥은 플러스 0.08, S&P는 0.01.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부분들은 있죠. 그만큼 시장이 강한 면도 있지만 또 상승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들어왔다. 이 이후에 무엇이 시장을 이끌고 갈 가장 중요한 변수인가? 전쟁이나 항만을 막는 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죠.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다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희석이 돼가는 과정이죠. 많이 전쟁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고 또 항만에 대해서도 적응해 가고 문제가 항만 폐쇄 문제 같은 거 적응해 가고 이제 3분기 실적으로 시장의 관심과 우리의 키포인트가 쏠려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는 ADP 고용지수가 발표됐죠. 비농업 고용이 나타났는데 14만 3천 건, 지난달에 9만 9천 건으로 세 자릿수를 9만 9천으로 두 자릿수로 내려가면서 큰 문제가 됐는데 이번 달은 14만 3천 건으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그나마 전쟁 관련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 그런 모든 부정적 요인을 다 커버하고 올라왔다. 이렇게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상 핵심은 테슬라죠. 우리 테슬라가 3.49, 장중에는 6%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 7월에서 9월 3분기 차량 인도 건수가 46만 2,890대였다. 시장은 46만 3,310대. 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박살이 났습니다. 장중 작년 동기비는 6.4% 증가한 수치인데 46만 3,310대를 예상했는데 46만 2,890대. 이걸로 이제 박살이 난 거죠. 테슬라는 전주까지 8주 동안 약 35% 상승한 상태이다. 네. 증권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유명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테슬라 전문가죠. 이날 테슬라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한 인도량 수치에 벗어난 것이 주가에 약간 압력을 가한 것 같다. 네. 근래 테슬라의 주가 강세는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테슬라 오늘 10월 10일 날 공개될 로보택시, 무인택시 시제품과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일단은 차량 인도 건수는 살짝 미스를 해서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무인택시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 있는데 이것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 같은 테슬라가 지금까지 뭐 보여주면 항상 짤끔 보여주고 뭔가 완벽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플러팅하면서 가스라이팅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무인택시에 대해서 별거 없다면 얘는 또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기대감으로 10월 10일까지 갔으니까 저는 10월 9일 날 정도 되면 반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반은 팔고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 반으로 가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앨런 머스크의 다양한 설레발이 우리를 끌고 왔는데 결국 우리가 10월 10일 날 테슬라에 기대하는 것은 전기차 생산 판매보다는 자율주행 기술이죠. 이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개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올라왔으며 어떤 상용화에까지 왔느냐 이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우리가 바라보는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 AI는 너무 지금 상용화되어 돈을 못 버는 상황이고 자율주행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4단계, 5단계, 2단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제 기술 개발에 계속 플러팅,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이제 10월 11일 로보택스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보여주지 못하면 전기차 시장은 다시 캐짐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저는 일단 캐짐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배팅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숫자적으로는 3분기 바닥이고 4분기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내년은 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때 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캐짐을 벗어나는 초기 단계이다. 이 초기 단계가 가장 강력한 상승의 원리 나타나는 구간이다. 한 점에서의 가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미분의 주식은 미분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속도의 가속도가 붙는 부분이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사야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10월 10일 날 방점을 찍어줄지 아니면 우리의 그 디스미스 실망을 표현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5대5다. 9일날 정도 되면 한 30% 정도는 팔아주고 10일날 남은 70% 올라가면 그러고 가면 되고 만약에 실망을 하면은 30% 팔았으니까 충격이 좀 덜한 거죠. 네, 6대4, 7대3, 5대5 정도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국 투자 전략이죠. 중국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과거 부양책의 실패 여인들이 아니라 요인들은 대체 뭔가. 정말 이번에는 다른가? 이게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죠. 정말 이번 부양책은 과거와 다른가? 이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지수 플레이 해라. 차이나는 지수 플레이, 레버리지 ETF를 사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플레이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중국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국 살아날 것인가? 이 주제? 네,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여기에 이제 서브 주제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과거 여러 번 했던 부양책과 이번이 뭐가 다를 것인가? 정말 이번에는 중국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부양책의 장단점은 뭔가? 특징은 뭔가? 함의하는 건 뭔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기본적으로 IBK 증권이 쓴 이코노믹 모니터라는 오늘 아침에 나온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봤습니다. 반복되는 중국의 경기 부양과 실망이 있었다. 이번은 다를까? 또 이번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그런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이제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일단 시장은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거죠. 이는 외국인 투자 자본 감소로 총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기존의 부양책이 다 실패한 이유를 이 애널리스트는 외국인 투자 감소로 총수요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자본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중국은 외부로부터 투자 유입이 필수적이나 외환보유고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며 최근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순유출로 전환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부양책을 쓰더라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원인으로 그동안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을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 대한 추세적인 기대치들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 애널리스트는 약간 그렇게 또 부정적이진 않아요. 여러 점을 지적을 하고 판단을 우리가 하라는데 굉장히 분석이 좋았습니다. 총수요가 부족하다. 이 총수요를 가져오는 것은 외국인의 외부로서의 돈의 유입이 들어와야 되는 게 핵심인데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번 부양책도 실패로 끝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뒤에 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리포트였던 것 같습니다. 유동성 대책에 이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증가를 하고 있다. 지지분이란 경로와 다른 흐름으로 이번 부양책이 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성장률 단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에 대한 추세적인 기대치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일단 내있죠. 성장률 단기 목표 달성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경제 근본적인 어떤 추세적인 기대를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중국 시장은 연일 큰 폭으로 반등하며 기대감을 표출하는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을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일반적인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죠. 특히 주식시장을 경영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포함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민은행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환호한 것만큼 중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뚜렷하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심스러운 평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IBK 애널리스트는 재정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 금융정책이 나왔는데 이것을 부양을 시키고 더 배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대규모 재정정책이 수반되면 중국 경제는 지금까지 보여준 지지분이란 경로와는 다른 흐름으로 보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는데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냈죠. 일단 소주제에 대해서. 유동성 정책만으로는 중국 경제의 부동산 침체나 내수 회복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우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주문한 만큼 조만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정부 부양책의 강도는 최근 발표된 인민은행 유동성 정책과 어깨를 맞대야 하는 만큼 꽤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시장인 전망이 되죠. 정부의 부양책이. 향후 발표되는 추가 부양책을 보고 더 자세히 판단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견해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치 5%를 달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중국의 총수요를 되돌리기에는 단순히 금융정책으로는 부족하죠. 금융정책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대를 갖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에 다양한 여러 번의 경기 부양책이 실시됐는데 이 실시된 부양책의 실패한 원인이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실시한 부양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겠죠. 이런 판단의 근거는 과거 부양책 실패 원인에서 우리가 한번 뭔가를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과거 팬데믹 국면에서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당연히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최근 발표된 경기 부양책 규모도 매우 크지만 당시 발표된 4조 위안이라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훨씬 컸었다는 거죠. 이번 부양책은 여기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팬데믹 때 경기 부양책 규모는 중국 GDP의 10% 이상을 차지했는데 미국은 20%가 넘었고 우리나라는 5%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도 중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과거 팬데믹 때 경기 부양책에 나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부양책이 굉장히 크고 강력해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 말과 21년 초반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동산 과열이 문제가 되고 정치 일정에 따른 필요성으로 규제 및 긴축으로 정책을 일시 선회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부양책의 효과가 반감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팬데믹 기간 전체로 보면 중국 경제정책은 강한 부양 기조를 볼 수 있었고 헝다 사태와 이구비안 사태를 걸치면서 점점 더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부양책을 더 썼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회할 위험이 높아진 것은 강한 부양책을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현재 부양책의 1차적인 핵심 타겟인데 이것은 부양책이 이번 초점도 여기에 맞춰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연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력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될 건가? 이걸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해결할 수단은 아니다는 거죠.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 강한 경기 부양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이게 중국의 기존 주택 판매 지수이고 이게 중국 소비자 심리 지수 모두 바닥을 헤매고 있죠. 아무리 부양책을 써도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나 자산의 수요를 개선시킬 동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네. 실업률이 올라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로 해결하기가 좀 힘든 거죠. 지금 같은 부양책의 효과로는.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이번 부양책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행 당시에는 금융시장이 잠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과거 부양책이 기조적인 경기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는 악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결국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과거 부양책이 성공하지 못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한 비용이 중국 경제력을 갉아먹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너무 부채에 의존한 성장 모델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나 정책 결정과 관련한 문제 등 정치적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부양책을 써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또는 미국과의 갈등과 이로 인한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부양책이 말이 듣지 않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건데요. 결국 지금까지 사용했던 중국 부양책이 말이 듣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이 모든 이유들이 한꺼번에 같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다양한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 없이 돈만 쏟아부어서는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경기 부양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중국 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기 부양책의 인상적인 성공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하게 대비가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동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뭔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요인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경기 부양책의 승패를 가름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이번 중국 경기 부양책은 이 부분을 과연 포함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이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죠.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중국 밖에서, 외부에서 중국으로 투자가 지난 2029년 국면과 달리 부족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즉, 이 애널리스트는 2009년에 중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쓸 때 외국인 돈이 한꺼번에 따라 들어왔다는 거죠. 네. 중국이 WTI에 가입을 하고 이제 제조업이 발달이 되고 글로벌 공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쓰면서 이때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함께 들어오면서 중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외국인의 사고와 철학과 생산 방식과 창의성이 함께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2009년 이후에 아무리 그 이후에 다양한 부양책을 쓰더라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크다는 거죠. 중국은 2000년 초 WTI 가입을 계기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왔지만 이런 시간이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적인 문제가 노출되고 또 누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중국 내의 자본 동원력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자금 투자가 꼭 필수적인 요인이다. 우선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부실이나 여러 가지 부채 문제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되어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총수요 둔화이고, 이 애널리스트는 총수요 둔화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 총수요 둔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외국에서 자본이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 수요를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 고용과 가계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외국인의 투자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부양책을 쓰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썼을 때 외국인 자금이 함께 따라오는가 안 따라오는가를 봐야 된다. 만약에 외국인들의 돈이 다시 썰물처럼 들어온다면 중국은 다시 한 번 더 경기가 부양이 되고 경제 구조가 좀 바뀌고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은 다시 또 일시적인 그러한 단기 부양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핵심은 외국인의 투자 자금의 유입이 있냐 없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번에는 다를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적지 않은 노력, 하지만 엇갈리는 외국인의 투자자의 시선, 이번은 다를까? 네. 여러분,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자동차 문제를 한번 봅시다.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독일 자동차가 중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가라 할 정도로 이제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미리 철수를 당하면서 그나마 피해가 적었는데,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들은 자국의 그 기업의 핵심이 지금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1위였다가 이제 다 쫓겨날 상황이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충격이 엄청 큰 거죠. 전기차로 바뀌면서 내연기관차들이 박살을 나면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박살났는데, 우리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대한 매출이 1%밖에 안 되고 공장만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 소나타 자동차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거죠. 네, 역수입되고 있습니다. 이 소나타 자동차도 이 택시 조합에서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만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구조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한 대 얻어맞고 철수를 했는데, 이제 독일 자동차들은 이제 중국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모습. 그러면 누가 이게 중국에 투자를 하고 중국에 공장을 짓고 하겠으면 저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중국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이
계좌 유치 확대를 위한 24개 조치 등을 발표했고 여러 차례 시진핑 국가주석 초청으로 주요 글로벌 경제인들이 초청을 받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죠. 최근엔 지난 8월 국무원 상무회를 통해 외국기업 투자 접근에 관한 특별관리 조치와 서비스 무역의 질적 발전 촉진 등을 의결했고 리창 총리가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을 더 완화하고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한다고 한 것은 외국인 투자 관리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중국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경기부양 조치를 발표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들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전 조치들보다 투자 유입 혜택을 크게 넓히는 그러한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과연 얼마나 좋은 정책이 나오고 여기에 글로벌 자금들이 호응을 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들어가서 기술 뺏기고 다 뺏기는 거죠. 네, 폭스바겐 기술 다 뺏겨서 나왔죠. 네, 버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될 때는 어느 누구도 중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중국으로의 투자를 결정하는 외국인들의 시각에는 거리가 좀 있는 느낌이다. 중국 정부의 조치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거나 돈을 통한 투자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지만 초기 개발도상국가가 아닌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올라선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요인들이 고려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모든 것을 틀어막아 지워버리죠. 네. 지난해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연구소가 제시한 그림은 중국 경제에서 무엇이 변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구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꺼리고 오히려 자본을 탈취시킨 이유를 상징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거죠. 중국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지배주주를 민간과 국영으로 분류한 뒤 그 분포를 그려주는 그림을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중국 스테이트 오너십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쭉 가다가 지금은 50%까지 좀 줄어있는 모습. 오너십 엔터프라이즈, 네, 이게 이제 오너십 엔터프라이즈는 얼마까지 왔냐? 30-40%. 그 다음 남퍼블릭 엔터프라이즈가 이 정도 와 있고 많이 줄긴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멀었다. 대개방이 꾸준히 비중을 늘려오던 민간의 비중은 팬데믹 국면 들어서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네. 남퍼블릭 이 부분이 개인들의 소유오너십이 계속 줄어있다는 것은 중국에서 기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다들 빠져나갔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중국 정부라든지 중국 지방정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굳이 중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거죠. 네. 대개방이 꾸준히 비중을 늘려오던 민간 비중은 팬데믹 국면에서 급속히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시장이 업데이트한 결과를 보면 이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이어지죠. 이 흐름이 향후 기대되는 경기 부양책의 기점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현 시점에서 그 변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죠. 우리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 경제 흐름이나 투자에 대해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견해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장사하기 힘들다. 이득 기술 다 뺏기고 결국 나중에는 털털 털리고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중국의 지금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은 그렇게까지 효과를 내기에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정부의 금융정책이 나왔으니까 재정정책, 다음 정책의 변화, 외국인들에게 어떤 정책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쓸려 들어갈지 안 쓸려 들어갈지 올 연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네요. 일단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종목을 사도 물린 것보다는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ETF, 네,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데 한 25,000원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장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5,000원 정도에 오면은 팔자. 그 다음에 한 3만원 정도인데 25,000원 정도에 50%, 3만원 정도에 50% 이렇게 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퐁당퐁당하기 때문에 뭔가 전략을 짜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3분기 실적 장세로 시장이 급속하게 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실적 체크를 반드시 해보는 FM 가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반드시 자료를 여러 개 보고 전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10월 3일은 9월 ISM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가 되네요. 한국 주식은 휴장이고, 네. 그 다음에 쭉 가서 10월 10일 날 CPI가 발표되고, 우리 테슬라 로보택시가 발표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 10월 16일 날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는 10월 16일 날, 네. 그 다음에 10월 22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 발표, 23일 날 메타, 24일 날 아마존. 네. 그 다음에 10월 4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중요하네요. 오늘 서비스, 내일은 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10일 날은 로보택시와 CPI 발표. 그 다음에 10월 16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 이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이어도 아침에 좀 빨리 나와서 시장 좀 분석하고 주저질 좀 이야기했는데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한 거죠. 네. 고용지표가 ADP 고용지표가 14만 명이 나오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커버한 하루였지만 상당히 미국 증시가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 두 번째, 중국으로 자금이 빨리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열리니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돼. 세 번째, 이제 전쟁이라든 이런 강도들은 시장에 항만이라든 이런 것들은 조금씩 옅어진다. 시장에 많이 이제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가 좋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캐즘을 좀 벗어나는 게 아닐까. 좀 사야 될 것 같다. 이 생각. 반도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생각을 가졌다가 또 그 다음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정도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해상 운송 관련된 그런 해상 해운업 관련된 종목들 이 정도 단 방산 정도는 나쁠 것 같지 않다. 이 정도인데 시장을 한번 봐야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2차 전지 정도는 나름대로 바닥이 좀 견고해 보이고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해보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아주 좋은 카페입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좀 올려놨습니다. 네, 유료 카페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좀 주위에 많이 추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휴일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오후에는 이제 커피 한잔 마시러 가고 네, 저희 집 앞에 카페 좋은 게 있으니까 좀 쉴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